두 번째 발표 선생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형평사의 경제의 내용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조미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미은 선생님은 한국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로서 일제강점기의 학교조합, 형평운동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으며 제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생, 강원도 형평운동 등의 저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조미은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2시 45분까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조미윤입니다. 금방 사회자님께서 형평사의 그 경제 내용이라 했는데 경제 활동 내용과 성격입니다. 조선 형평사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수업을 받을 때 형평운동을 보면서 굳이 왜 그들이 가장 천대를 받았던 그들이 그것도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에 그들의 신분을 그 천한 신분을 드러내서 형평사를 조직하게 되었을까? 단순하게 신분 차별이라는 걸 넘어서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게 하는 궁극적인 뭔가 소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게 된 게 백정들이 종사했던 종사업이 비록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도 한 30년 전이지만은 경제적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인 그 범위와 경제적 흐름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근대화라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유입에 의해서 그러한 돈이 많이 되는 도축업에 대해서 백정 그전에는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에 의해 천한 신분과 그 일에 대해서 배탈을 하다가 근대화와 자본주의 시장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많은 일반인과 일본인까지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를 참여하면서 이제 백정들의 그 도축업에 대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그들의 일을 영역을 침범하면서 불법적으로 또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백정들의 경제 영역에 대해서 함께하는 종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 일자리는 작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제조선 일본인들이 참여할 때 백정들의 일을 뺏어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백정들이 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이 상태가 아니라 백정들과 경쟁하는 상태에서 그 일반인과 제조선 일본인들은 감히 천한 것들이 덤벼든다고 하면서 과거 천대받았던 그 일들은 가져가면서 그 신분은 천대하는 거죠. 그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중적인 가치관의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평사 활동 중에 석사 논문에서는 그 안건들을 통해서 전국적인 안건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형평사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전체 주제에 맞게 형평운동의 발자취 중에서 형평운동의 경제사 부분, 경제 활동 중에 발자취를 검토하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에 아까 그 사회자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학교 조합과 제조선 일본인 교육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백정에 있다가 갑자기 형평사를 하다가 학교 조합을 가고 제조선 일본인 연구를 하는가? 그게 바로 형평사의 그 경제 종사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종사업에 학교 조합도 참여하게 되고 그 학교 조합은 제조선 일본인 교육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사 옛 백정들의 종사업이 차지하는 그 경제적 규모나 변동이 그렇게 흐름이 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변동을 갖고 연구 폭을 넓히다가 지금 다시 형평사의 경제활동 내용과 성격을 100주년 맞아서 이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그 안건보다는
형평사에 관련된 자료도 작지만은 실제로 경제 관련 내용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동 관련 내용이 작다고 해서 자꾸 연구를 미루는 것보다는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드러내보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논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중심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사 경제활동 내용과 성격은 백정들의 종사업과 종류와 규모, 그리고 백정의 종사업을 둘러싼 변화와 새로운 참여자들, 형평사의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이 지니는 성격,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래 가부개혁 이후 제도상으로는 백정이라는 신분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옛 백정인이 형평사원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 그 관습적으로 백정으로도 계속 불렸고, 그를 연구를 하면서 호칭을 자꾸 여러 가지 혼돈이 돼서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백정과 형평사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백정들의 그 종사업을 보면은 목축과 수렵입니다. 유목민 출신이 많았던 백정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그 육류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거기에서 비롯된 이제 도축업이 있습니다. 도살업, 도수업, 제설업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동물을 도살하고 해체하는 직업이었죠. 조선 시대에는 이미 조를 구성해서 우육지에서 도축하거나 잔치 등의 큰 일이 있을 때 민가에서 도축하고, 지배층 인사와 결탁, 돈에 대해서 도축업의 돈의 가치를 좀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의 고용대에서 도축을 하거나, 유랑하면서 백정들이 지방토나 정부 관리들에게 산업이하대에서 도축하였습니다. 도축한 대가로는 우피, 족, 내장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에게 이러한 도축업은, 특히 도축 관련업은 가장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축부산물 세 번째 직업으로는 도축부산물 판매나 수육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백정 출신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을 또 자기 직업으로 해서 유죽제품, 피공 이런 것, 가죽제품, 제혁, 재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자수로도 일을 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형조 등에서 옥사를 할 때 죄인을 사용할 때 단두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짐승들의 목을 따는 그런 거에서 백정들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을 비롯해서 조선 정부에서 백정을 영농 정책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작은 수이지만 농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한 백정계 호칭은 대표적인 예로 도척, 도한 이런 게 있는데, 이름 한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축할 도자나 칼도자나 또는 그 양수적 같이 그들이 관련됐던 일들과 관련됩니다. 이들의 작업 일에 대해서 세세공업가 또는 세전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백정들의 직업이 백정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대를 이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인 일반인들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천한 백정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그 백정 직업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직업이 주류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정의들의 전통적 직업 부분을 제가 추려가지고 해서 보면은 호구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육 판매나 도부, 유기제조, 제혁, 제화 이렇게 갑니다. 농업은 제가 일부러 따로 놔둔 것은 거기에 둔 것은, 농업은 조선시대에도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백정들이 과거의 배타적인 직업과는 분리해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1926년에 보면은 수육 판매나 도부, 유기제조 같은 데서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혁도 낮아졌는데 재화는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재혁은 가죽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업이고, 재화는 구두 같은 세부적이기 때문에 백정들이 재혁을 다루는 전반적인 큰 사업보다는 이제 재혁 중에서도 세부화되는 직업으로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들의 종사업의 경제적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차춘자가 말하기를 백정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도 없고 가끔 백정 중에 수만의 부호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물론 모든 백정이 그렇지 않지만 백정이 대표적으로 부유한 백정이나 어렵지 않은 백정들의 사례를 든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백정들 중에 그 도축 관련 업자들의 경제적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도축업에 대해서 조선시대 관리 등도 참여하게 됩니다. 관리, 사대부 등 왕족 등도 참여하는데, 또는 사도를 금지해야 하는 금리 중에서도 사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분배합니다. 심지어 관리의 집에서, 왕조실록을 보면 관리의 집에서 도살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비 일제강점기 지방비 세입 중에서 1910년대 20년대 결산을 보면은 큰 지방비 세입 중에서 항목이 큰 것이 지게세, 부가세, 도축세, 도장세, 시장세인데, 지세, 부가세가 대부분 제일 높지만은 1913년, 15년, 16년을 보면은 오히려 도축세 및 도장세가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도축세와 도장세가 차지하는 세율에 있어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와 20년대 중반에는 12개 도세 중에서 도축세와 도장세가 보편적으로 지세나 호세 다음으로 높습니다. 단지 1920년대 중반이나 30년대 가면은 세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세가 등장하면서 부동산세나 차량세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시장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1916년에서 40년 시장 매매고의 중에서 충류 비율을 보면은 보통 27.8 정도로 농산물보다도 오히려 조금이지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 충류가 차지하는 그 시장에서나 세입에서 비중이 컸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도축 관련 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국가적 관리 수치 대상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1896년 포사 규칙이나 1905년 도수장병 수육 판매 규칙을 통해서 관설로 되거나 또는 신고제 등을 통해서 도축장뿐만 아니라 수육 판매에 대한 수집권이 확립하게 됩니다. 1909년 이제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인 도수규칙을 통해서는 사설 도축장을 다시 허가제로 바꿉니다. 그러지만 명분상으로는 그랬지만 사실상 일제는 전국의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 경영상 통일의 필요성, 위생 풍교시설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도축장의 관용화, 공용화를 계속 강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도축장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관용화 또는 공용화를 계속 강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칙을 반포한 직후인 1910년은 도장세를 보더라도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또는 도축세는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 학교조합령이 제정되는데요. 이 학교조합령은 제조선 일본인을 조선에서 안정되게 정착시키려면 그들의 자녀를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학교조합령을 만들고 학교조합이라는 공공단체를 운영하게 합니다. 일본인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 재정에 도축 관련 업 등 부대 사업을 운영하게 합니다. 즉 여기서 그만큼 도축 관련 업의 그 재정이나 수익이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6년 경성부에서는 아예 부용으로 통일했고 17년 면제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개인이 경영하던 도축장까지도 거의 면 경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11월 조장 규칙을 통해서 이제 허가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새로운
백정들의 종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업종별로 보면은 수육 판매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반인이나 일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도축장 운영이나 도축장 경영을 겸임하면서 수육 판매업을 한다거나 도부로 일하는 것들은 자본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나 도축하는 기술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백정도 마찬가지지만은 형평사원들, 옛 백정이나 형평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여기에 가장 쉽게 물건을 떼서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정뿐만 아니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종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그 사례로 축산물 중에서 그 구성하는 사례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비율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육 판매업이 그만큼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백정 또는 비형평사원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평사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도축장이나 수육 판매점에서 고기를 떼서 수육 판매를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제한 없이 작은 자본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의 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일반인이나 대조선 일본인 우육 상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만 고기를 팔면서 백정들의 가게는 가지 말라. 백정들은 비싸게 판다. 우리 가게를 이양해라. 일반인들이 왜 백정의 가게를 가느냐 이러면서 옛날 신분을 이용하게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판매 조합 등 여러 가지 조합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강릉 정육 판매 주식회사까지 발족하게 됩니다. 또 일본인 단체인 그 학교조합이 참여하고 형평상원의 경제활동을 방해합니다. 조선에 있는 일반인 참여와 다르게 일제 그 학교조합이라는 공공단체는 일제로부터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형평사원이 수육하는 장소를 직접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온갖 부정세를 부과하고 불응할 때에는 영업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형평사원과 일반인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사원이 그러면 너희한테 안 주고 일반인 수육 판매업자한테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피역 산업에 있어서 일본인 이제 이건 돈이 더 많이 되니까 일본인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서 24년쯤 보면은 24개 중에서 조선인 소유는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의 소규모 상품을 만들던 백정 또는 형평사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거나 열악한 작업 조건과 저임금 피역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아까 피역을 전체 다루던 데서 재화 이런 쪽으로 이제 수가 늘어나는 게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돈이 별로 되지 않지만 기류재배나 유기제조업에도 일반인이 참여합니다. 식산흥업, 농촌부업 개발을 통한 생활향상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과거 일반인들이 꺼리던 기류재배 및 유기제조업을 권장하는 논설이 1900년대 황성신문에 연재됩니다. 그럼으로써 유기제조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일반인들도 참여하게 되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형평사의 경제활동을 보겠는데 형평사의 경제활동은 크게 자기네들의 과거 전통업을 보호,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같이 장사를 하는데 신분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피해를 주거나 또는 경영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의 종사업에 대해서 근대적인 발전을 가하려는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사의 종사업의 보호 회복을 위한 활동을 보려면 먼저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보호하고 회복하려 했는가, 그걸 먼저 보기 위해서 피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공영 도축장에서 일어난 피해는 세가 과중하다는 거죠. 세는 주인이 가장 세니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장세나 도축세 등에 대해서 이중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도축을 해서 도장세를 냈는데 그 고기를 전북에서 도축해서 도축세를 냈는데 그 고기를 광주에서 파니까 그 고기에 대해서 다시 그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규정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 수익 관련 부당한 처우. 도축장 떼감 비용을 도살자에게 부담하고 도축장의 비료를 도축장 소유가 사용합니다. 이거는 도축장, 본래는 예전에는
도축장의 땔감은 도축장 소유자가 되고,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은 도축장 소유자가 되고, 거기 도축하고 난 부산물 같은 것은 백정들이 갖게 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 비료 같은 돈이 되는 것은, 수익이 되는 것은 도축장이 갖고,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형평사원이나 예병증들한테 부과하게 되는 거죠. 학교조합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정도부제 실시로 인한 보좌도부 실신들의 피해입니다. 학교조합 같은 데서 지정도부제, 도부를 한 도축장에 2명만 지정하고 그들에 대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사원들은 자기 형평사원 내에 도부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같이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보좌도부로 활용하고 자기네들 둘이가 받은 돈을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가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육 판매 관련해서는 같은 업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시가 시장입니다. 수육 판매 공간을 둘로 나눠서 세금을 2배로 징수하거나 면에서 시구 개정으로 강제 수육 판매 전보를 강제 철거하거나 강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형평사원이 수육 판매업, 수육 판매 조합 관련을 세워가지고 형평사원들과 대치하면서 계속 거기에는 항상 대치할 때는 그 신분 문제를 감히 백정들, 그리고 저는 천안 백정들 가게에 가서 고기 사지 마시오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형평 운동이기도 하였죠. 가죽 산업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피 요금을,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백정들의 수육 판매집에서는 30전 하던 것을 학교 조합이나 또는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은 1원씩 인상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백정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는 아직 건피장이라는 공적인 설치가 없는데도 거기에 세금을 내게 해서 피해를 입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 이제 어떤 대치를 하였느냐, 경제 피해가 발생한 형평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학교조합이나 명가 직접 중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법 단계 제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면 이제 형평사 본부를 통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임원이 출장해가지고 진정서를 내거나 고위관계 당국과 개선을 요구했죠. 그 다음엔 이제 다음 단계로 임금 인상 운동, 동맹 파업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때 형평사가 피해 입은 경제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조합이 직접 당국하고 교섭하여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제조순 일본인 그 공공단체인 학교조합에서 관여를 교섭에 관여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바로 면과 학교조합 소속 도축장이나 또는 수육 판매 시장에서 형평사원들부터 세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면과 학교조합이 손해를 입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경찰서와 교섭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사업 경영권 회복을 위한 경제 활동도 있습니다. 형평운동은 초기부터 도축장 관리권 또는 경영권 회복을 위하여 전국 각지 도장 관리를 형평사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잠깐만요. 제가 저기 45분으로 알고 있는데 1분 남았습니까? 4분 그러죠? 네. 당황하게 하시네요.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형평운동 초기부터 도축장 관리권 또는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총독부와 면회에서 우리들이 빼앗긴 도축장 경영권, 그게 아마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해서 빼앗긴 거나 또는 과거의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죠. 수육 판매업 같은 경우도 우리 상당한 직업인데 비사원이 이 영업을 경영해서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으니 우리 직업을 찾도록 하자. 건피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사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봉주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니까 계속 충청남도로 출동하고 동맹 파업하기도 하는데, 이때 주재소에서는 형평사에 위협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있습니다. 종사업의 다음은 근대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담당 조직을 설치했습니다. 25년 9월 진주 형평사에서 산업부와 같은 경제 전문 담당 부서를 해가지고 필요한 대출이나 또는 수출하는데 그 산업부에서 경제 전문 부서에서 도모하게 됩니다. 공동 직수출 등 형평사의 공동 경제 활동도 도모합니다. 우피 공동 직수출,
또 개인적으로 우피를 판매하거나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형평사에 좀 돈을 내서 형평사라는 백정들의 공동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형평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장, 그리고 회사 설립도 있습니다. 회사에는 주식회사, 한명회사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회사 설립이 완전히 되었다는 내용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고 중간에 설립을 추진했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유 판매 한명회사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조합 설립 활동을 근대적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은 수유 판매, 영업 손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 개선 발전하고 규율적인 생산률을 증진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전주에서도 그 결의사항을 보면 수유 분배소 신축, 행사인 기구, 판매소 수리, 판매 자체적으로 근대적으로 이 산업을 전통적인 모습에서 좀 더 발전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평사 경제활동의 성격을 저는 그 형평사 자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에서 이미 제가 굳이 분석을 안 해도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사례는 우리의 직업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은 여러 차례 교섭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되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비사원으로서 우리 직업을 탈취하고 보조를 잃게 하는 자는 상당히 조치하겠다. 즉 옛 백정 또는 형평사원들의 종사업, 직업을 보호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회복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형평사 주장 중에는 본회의 인격상 치욕과 경제상 박해를 당할 시는 동지단체와 연락하여 적극 옹호하자. 우리는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 인권 해방을 근본적 사명으로 한다. 즉 형평운동에서 인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목표였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형평사의 경제활동은 전반적인 활동 중 하나이며 형평사 활동을 할 때 주요한 원동력,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이면서 형평사 활동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형평사의 경제적 활동이 형평사 활동이나 형평운동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